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친우와 아체베 원작의 전쟁터의 소녀들 4부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한창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어느 날 법무장관 느왕꼬우는 검문소에서 한 소녀를 만난다. 그 소녀는 얼마 전 그에게 군대에 가고 싶다고 했던 여학생이었다. 느왕꼬우는 소녀의 모습에서 살아있는 혁명을 본다. 전쟁은 계속되고 식량을 구하러 나섰던 느왕꼬우는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그녀를 만나게 된다. 당신은... 글래디스. 맞았어, 군인 소녀. 당신은 변했군. 물론 전에도 늘 예뻤지만 지금은 미의 여왕 같아. 그래, 요즘엔 뭘 하고 있나? 연료 보급직에 있어요. 잘 됐군. 그러나 오히려 더 비극적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녀는 잘 염색된 가발을 쓰고 아주 값비싼 치마와 잘룩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구두는 분명히 가봉에서 온 것으로 무척 비싸 보이는군. 그 소녀가 이렇게 변하다니. 분명 그렇고 그런 일이 있었겠지. 한마디로 말해 그녀는 자리를 잘 잡아 전쟁에서 떼돈을 번 어떤 신사와 깊은 관계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느왕꼬우는 생각했다. 난 오늘 당신을 태우기 위해서 내 철칙을 깨뜨렸어. 요즘에는 절대 누굴 태워주지 않았거든. 왜요?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몇 명을 태울 수 있겠어? 아예 아무도 안 태우는 것이 낫지. 그 늙은 노파를 봐요. 이봐요, 제발 좀 태워줘요. 늙은이가 죽고 싶어? 아이고. 저는 당신이 그 할머니를 태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 대해 그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또 한 차례 침묵이 흘렀다. 글래디스는 어쩌면 그가 그 말을 불쾌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저 때문에 규칙을 깨트리신 거 감사해요. 그녀는 그의 기색을 살펴보다가 얼굴을 살짝 옆으로 돌렸다. 그러자 그는 미소 지으며 얼굴을 돌려 그녀의 넓적다리를 톡톡 건드렸다. 그래, 오웰리엔 못하러 가는 거지? 친구를 만나러요. 여자친구? 확실한가? 왜 아니죠? 절 그 집에 데려다 주시면 제 친구를 보실 수 있어요. 단지 걔가 주말을 보내러 오늘 어디 가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심각해지다니? 친구가 집에 없으면 길거리에서 자야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난 그 친구가 집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왜죠?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아니, 저게 뭔가? 그는 갑작스레 차를 멈춘 운전사에게 물었으나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었다. 앞쪽에 있던 얼마간의 군중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세 사람은 다투어 차에서 내려 목을 뒤로 돌려 하늘을 쳐다보면서 숲속으로 더듬어 들어갔다. 그러나 경보는 잘못된 것이었다. 높이 떠있는 두 마리의 독수리를 제외하고는 하늘은 조용하고 맑았다. 독수리가 전투기와 폭격기구만.
모두들 안도의 웃음을 터뜨렸다. 세 사람은 다시 차에 올라 여행을 계속했다. 공습을 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야. 그가 글래디스에게 말했다. 그녀는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려는 듯 손바닥을 가슴에 대고 있었다. 10시 전엔 공습이 거의 없지. 그러나 그녀는 방금 전에 놀란 것 때문에 아직도 혀가 굳어 있었다. 누앙꼬우는 지금이 좋은 기회다 싶어 얼른 물었다. 친구는 어디 살고 있나? 더글라스 거리 250번지예요. 아하, 거기면 시의 한복판이야. 무서운 곳이지. 참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당신에게 오후 6시 전에 그곳으로 가라고 권하고 싶지 않아. 안전하지가 않거든. 당신만 괜찮다면 튼튼한 참호가 있는 내 거처로 데려가고 싶은데. 그리고 6시경에 안전하다 싶으면 당신 친구에게 데려다 주지. 어때? 좋아요. 이 일로 전 너무 놀랐어요. 그게 제가 오웨리에서 근무할 것을 거절한 이유예요. 누가 저에게 오늘 나오라고 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그래, 곧 괜찮아질 거야. 우린 거기 아주 익숙해 있거든. 그런데 당신 가족은 거기에 함께 있지 않나요? 아니, 거기에 가족을 데리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모두 공습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 실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당신에게 확신시킬 수 있어. 오웰인 정말 신나는 곳이고 우리들은 유쾌한 독신자 생활을 즐기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눈으로 보게 될 거요. 당신을 정말 신나는 파티에 데리고 가겠어. 내 친구인 소령이 생일 파티를 열기로 했는데 사운드 스매셔가 연주하러 온다나? 분명히 재밌을 거야. 그 말을 하고 나서 그는 즉시 자신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친구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파티나 경박스런 모임을 싫어했었다. 그런데 여자 하나를 집으로 데려가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좋게 얘기하다니. 그리고 하필이면 이 소녀라니. 그녀는 한때 투쟁에 대해 너무나 멋진 신념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한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그와 같은 사람에 의해 배반당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슬프게 머리를 흔들었다.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잠시 생각을 좀 해봤네. 그들은 오웨리까지 남은 길을 아무 말 없이 갔다. 그녀는 그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정기적으로 오는 애인이라도 되는 듯이 금방 편안한 자세를 취했다. 그녀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다갈색 가발을 벗어버렸다. 머리 모양이 예쁜데 왜 가발 속에 감추고 있었지? 고마워요. 그녀는 물음에 대해서 잠시 대답을 미루더니 이렇게 말했다. 남자들은 우스워요. 아니, 왜 그런 말을 하나? 당신은 지금 미의 여왕이군. 그녀는 그가 했던 말을 흉내냈다. 그거 난 진심이었네. 그는 그녀를 끌어당겨 키스했다. 그녀는 거절하지도 또한 완전히 허락하지도 않았고 그 태도가 그의 마음에 들었다. 그 시절엔 너무 많은 여자들이 너무 쉽게 타락해버렸으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전쟁병이라고 말했다. 난 잠시 그 사무실을 둘러봐야겠어. 그가 나가자 그녀는 주방에서 급사를 도와 점심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다. 그는 말 그대로 둘러만 봤는지 1시간도 안 되어 손을 비벼대며 들어왔다. 아름다운 여왕님으로부터 너무 오래 떨어져 있을 수 없더군.
점심 식탁에 앉으며 글래디스가 말했다. 당신 냉장고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그는 약간 불쾌해졌다. 그녀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고기 같은 거 말이에요. 당신은 아직도 고기를 먹나? 내가요? 그러나 당신같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먹더군요. 글쎄, 당신이 말하는 고관들이 누군지 난 모르겠군. 그러나 그 사람들은 나하고는 달라. 나는 적과 장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구호물자를 팔아서 돈을 벌지는 않으니까. 어거스타의 애인도 그런 짓은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단지 외국 돈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은 그 돈을 어떻게 얻었을까? 그가 누군진 모르지만 그는 정부를 속이고 있는 거야. 그게 그가 외국 돈을 얻게 된 경로라고. 그런데 어거스타가 누구지? 제 친구요. 알겠어. 걔가 지난번에 저에게 3달러를 줬는데 그것을 저는 45파운드로 바꿨어요. 걔는 애인에게서 50달러를 받았대요. 자, 이것 봐. 난 외국 돈으로 거래하지도 않고 내 냉장고는 텅 비어있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전쟁이고 전선에 있는 젊은이들은 사흘에 한 번씩 물에다 곡분을 타서 마시며 싸우고 있다는 것을 난 아주 우연히 알게 됐지.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녀가 담담하게 얘기했다. 일은 원숭이가 하고 고기는 비비가 베어먹는 셈이죠. 현실은 그것도 못 돼. 더 나빠.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는 거야. 맞아요. 비행기예요! 느왕꼬의 급사가 부엌에서 외쳐댔다. 그들이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약간 구부린 채 야자줄기와 붉은 흙으로 된 참호로 허둥지둥 달려가고 있는데 하늘은 온통 폭격기와 국산 대공 로켓의 소음으로 폭발하고 있었다. 참호 안에서 그녀는 공습 비행기가 사라지고 뒤늦게 발사되기 시작했으나 또한 멎어버린 총성이 완전히 가라앉은 후에도 그에게 꼭 붙어 있었다. 그저 지나가는 비행기였어. 그도 약간 떨리는 목소리였다. 그 아무 폭탄도 떨어뜨리지 않았잖아. 그 방향으로 봐선 전선으로 가는 비행기였던 것 같아. 어쩌면 우리 측에서 위협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 그쪽에서 늘 하는 수작이거든. 우리 측에서 위협을 할 때마다 그 러시아나 이집트에서 비행기를 갖고 오라는 그 비상구조 신호를 보내 대처하니까. 그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글래디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에게 바싹 붙어 있었다. 아이고, 글쎄 비행기가 2대가 왔는데 이 하나는 바깥에서는 그의 급사가 옆집 하인에게 비행기 2대가 하나는 이렇게 또 하나는 저렇게 곤두박질 쳤다고 설명하는 것이 들렸다. 나도 봤어. 굉장하던데. 상대방도 똑같이 흥분해서 짓거렸다. 만약 그게 사람을 죽이는 물건만 아니라면 구경거리는 최고인데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은 그녀가 말했다. 생각해보세요. 그녀는 단 몇 마디 말로, 아니 심지어는 단 한마디로 전체의 의미를 전달하는 법을 알고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지금 그 말은 이러한 죽음을 가져오는 물체에 대해 그토록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힐난이면서 동시에 놀라움의 표현이었는데 거기에는 마지못한 존경심이 배어 있었다. 그렇게 겁먹을 것 없네. 그녀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는 키스하며 그녀의 젖가슴을 껴안기 시작했다. 조금씩. 그러다가 그녀는 나중엔 완전히 몸을 내맡겼다.
참호 속은 캄캄했고 지저분하여 기어다니는 것들이 나옴직했다. 본체에 가서 깔 것을 가져올까? 아니야, 그만두는 게 낫겠어. 또 한 번 비행기가 지나가서 이웃 사람 혹은 행인이 우연히 그들에게로 뛰어들어올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다른 공습 때 어떤 신사가 대낮에 홀딱 벗은 상태로 침실을 빠져나와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발가벗은 여자가 뒤를 따르면서 참으로 도망가는 것을 들킨 일보다 약간 나을 뿐이었다. 그만 친구에게 가봐야겠어요. 내가 데려다 주지. 여기에요. 글래디스가 염려했던 대로 그녀의 친구는 집에 없었다. 아마도 그녀의 강력한 애인이 리브레빌에서 쇼핑하라고 비행기 편을 제공해 준 듯 싶었다. 하여튼 그녀의 이웃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친우와 아체베 원작의 전쟁터의 소녀들 2부를 들으셨습니다. 실제로 친우와 아체베는 이보족이라는 나이지리아의 전통 부족 출신으로 60년대에 일어난 이보족 독립운동이었던 나이지리아 내전 비아프라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 한국외국어대 아프리카학과 권명식 교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상 독립이 되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영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이고, 그전에는 사실 한 400여 개 이상의 다양한 종족과 언어들을 쓰는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위적으로 60년대 초에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서 독립은 시켰지만, 독립을 하고 나니까 수많은 부족들 간의 갈등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북쪽의 그 하우사족하고 동부의 그 이보족, 그다음에 서부의 그 요르바족이 이제 세 개의 큰 부족들이 서로 갈등을 했는데, 이 작품의 저자인 아체베는 동부의 그 이보족 출신입니다. 근데 1967년에 소위 그 이보족 출신의 군 장교인 장교들이 주동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분리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방 정부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중앙 정부하고 그 이보족 출신의 집단들하고 내전이 벌어지게 됐는데, 바로 이 전쟁이 1967년 그 비아프라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인데, 한 2년 반 동안 지속되면서 엄청난 피해와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동부의 그 석유 자원을 중심으로 한 그 이권을 바탕으로 남아프리카, 포르투갈, 프랑스 같은 다른 나라들이 여기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적인 성격을 띠게 됐던 전쟁입니다. 권윤의 연출, 김재인 극본, 친우와 아체베 원작의 전쟁터의 소녀들 2부를 마칩니다.